인 미 공군 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격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주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연휴 첫날인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 등 전국이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로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설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해안과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영하 4도입니다. 제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홍성이 전해드렸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 설날 연휴와 함께 강추위가 찾아오네요. 연휴 기간 동안 한파, 폭설, 강풍 예고되고 있습니다. 자, 따뜻하게 보내야 할 명절 연휴인데 이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판자촌에서 어제 화재가 발생해서 주택 60여 채가 불타고 6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죠. 한 이재민은 설 차례상거리는 물론 손자들 줄 세뱃돈도 다 타버렸다, 안타까운 심경을 토해내기도 했는데 빨리 대책을 좀 마련해서 모두가 따뜻한 명절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정찬호 캐스터. 네, 날씨는 춥지만 고향으로 떠나는 마음은 식질 않습니다. 정체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오늘 귀성 정체 오후 2시 무렵이 고비일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경부선 부산 쪽 총 정체 길이가 100km에 육박합니다. 경기권에선 동탄부터 남사, 안성 분기점 중심으로 정체고요. 충청권 진입 후에는 망향 휴게소부터 주감 휴게소까지가 가장 힘겹고 신탄진부터 비룡 분기점까지도 밀립니다. 지금 요금소 기준 서울에서 대전까지 3시간 이상 필요합니다. 논산 천안선 논산 쪽 천안 분기점부터 남천안을 거쳐 남풍새까지 밀리고 중부 내륙선 창원 쪽으론 감곡까지의 정체를 지나고 나서도 연풍 나들목부터 문경 휴게소 사이 다시금 정체입니다. 서해안선 타고 호남권으로 내려가신다면 서평택에서 서해대교 빠져나오기가 고비고요. 이후로도 당진과 운산터널 사이 답답합니다.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영동선 마성과 양지 여주 분기점 일대 밀리는 가운데 영동선의 명절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신갈과 호법 분기점 사이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되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강원권에선 원주부터 새마을 사이로 정체 길이가 더 길어집니다. 서울 양양서 양양 방향으로는 화도까지 밀릴 뿐 이 밖의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정찬호였습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 오래간만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나경원 전 의원 출마 여부를 두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뜨겁잖아요. 네. 나경원 전 의원 아직 출마 여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데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그런 입장문을 또 내놨네요. 네, 어제 저녁쯤에 입장문을 냈고요. 명의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사과하는 내용 전해드리면요. 저에 대한 해임 결정이 대통령님 본인이 아닐 거라 말씀드린 거 불찰입니다. 본의가 아닐 거라 말씀드린 거. 네. 예. 논란으로 대통령님께 누가 된 점, 윤석열 대통령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번 좀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려면 지난 일주일 상황을 좀 간단하게 짚어봐야 되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산하면 부채 탕감해준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대통령실하고 정부가 반발하면서 이 발언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하고 기후환경대사직 이게 해임이 됐었습니다. 그랬죠. 이 해임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하고 친윤그룹 일부 의원들하고 이 나경원 전 의원 사이에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1차전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주 화요일에 2차전으로 좀 격화가 됐어요. 나경원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해임은 대통령 본의가 아니다 이렇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네네. 이렇게 글을 적으니까 여권에서 전방위 공격이 시작이 됐거든요. 대표적으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참모다 보니까는 자기 이름 걸고 비판하는 일이 이제 잘 없는데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나경원 전 의원 해임은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예. 그러니까 본의가 맞다라는 그런 입장을 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50명, 전체 초선 의원이 63명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50명이 나경원 전 의원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말로는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능한 리더라고 모욕을 하고 있다. 위선이다. 추방돼야 할 정치적 사기다. 이런 거친 표현들을 썼습니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뭐 일부 노출은 되긴 했는데 공식 일정 같은 것들은 잘 안 잡았어요. 잠행 비슷한 그런 행보를 했거든요. 워낙 좀 행보가 집중이 되다 보니까 기자들이 집 앞에 찾아가는 이런 일들은 있었는데 예. 공개적인 행보는 좀 자제를 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제 공격을 받았던 그 발언을 사과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한다는 건 출마를 안 하겠다는 뜻일까요? 뭘까요? 입장문에는 이 출마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안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장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나경원 전 의원 측의 입장을 좀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그랬더니 이 출마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 즉 나오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입장문에 대해서 친윤그룹 인사랑 얘기를 해봤는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과하겠다는 일종의 쇼에 가깝고 또 출마하기 위한 명분 쌓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경원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순방을 마쳤잖아요. 예. 이제 오해를 한번 풀기 위해서 한 번 더 접촉을 시도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좀 오해였다. 이제 좀 설득을 해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앞서서 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사과문도 올린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출마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있을 때는 밝히지 않을 거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순방이 끝났고요. 그리고 좀 중대 결심이기 때문에 설 연휴 중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설 연휴가 지나고 조만간에 이 입장을 밝힐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의원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40% 넘는 그런 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제 나온 조사에서 40.3%가 나왔습니다.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수행한 조사였는데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됐고요. 성인 1,2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이 같은 기간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이 32.5%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주목을 받았었고 특히 1위가 되는 그런 조사였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7.8%포인트가 더 상승한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러네요. 김기현 의원 지지율은 높아졌고 반면에 2위랑 3위 후보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을 했어요. 지금 3강 구도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김기현 의원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3명을 많이 뽑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25.3%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조사에서 26.9%였거든요. 그러니까 1.6%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17.2%가 나왔는데 지난 조사보다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유승민 전 의원이 8.1%, 윤상현 의원이 3.1% 순이었어요. 예. 김기현 의원이 사실 처음 초기에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굉장히 낮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순위권 밖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뭐 김장연대, 김기현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의 연합을 얘기하죠. 김장연대 그리고 또 자신이 친윤 후보다. 이런 거 강조하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랐고요. 특히 나경원 전 의원하고 이 여권 사이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속에서의 지지율이죠. 맞습니다. 예. 당원 100%로 하다 보니까 조사를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김기현 의원은 이제 변수를 줄이고 좀 굳히기 모드에 들어가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데 처음에 좀 힘을 받았던 이 김장연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표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연포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제 자기가 만든 말인데 연대, 포영, 탕평 요거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장연대는 좀 쓰임이 다했다라고 본 것 같고요.
그 김장연대를 하면은 일단 친윤그룹 줄세우기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열어놓겠다 이런 표현으로 연포탕을 쓴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썼어요. 결선 투표를 안 가겠다. 1차 선거에서 처음 이 전당대회 선거에서 과반을 얻어서 바로 당선이 되겠다. 이런 포부도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을 비판했거든요. 어제 KBS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김장연대, 연포탕 이런 말장난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공천 공포 때문에 의원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리고 이 분위기를 김기현 의원이 만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제 헤어지는 정치 말고 뭉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하고 나경원 전 의원 사이의 갈등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글도 적었습니다. 야당 상황으로 넘어가서 이재명 대표 검찰의 이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기로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 가겠다고 했죠. 네. 검찰이 지난 16일에 이재명 대표한테 다시 출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앞서서 지난 10일에도 검찰에 출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출석 요구가 되는 거고요. 다만 검찰 세부적으로 보면은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지난 10일에 이 대표를 소환했던 거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거든요. 예. 여기서 수사하는 거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불렀던 거고요. 그렇죠. 당시에 첫 출석이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40명 이상 동행을 했고요. 또 이 성남지청 앞에서 뭐 보수 진영 그리고 진보 진영 양측 간의 맞불 집회도 열려가지고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부른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부른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이에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 사건 관련해서 부른 거고요. 지금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소위 이 대장동 일당으로 불리는 화천대유한테 특혜를 줬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한테 적용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똑같이요.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적용한 혐의가 배임, 부패방지법 이런 혐의거든요. 이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세 가지 선택지를 이재명 대표 측에 제시했다라 그래요. 1월 27일하고 30일, 그러니까 이틀이죠. 그리고 또 1월 30일하고 31일, 또 2월 2일하고 3일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고 특히 이제 조사할 양이 많기 때문에 이틀은 해야 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초기에는 응답을 안 하다가 이제 죄는 없지만 출석에 응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다만 날짜하고 시간을 정했어요. 이제 제시한 날짜들 중에서는 이제 평일도 있고 하니까 최고위원회의도 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8일 토요일에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출석 시간도 오전 10시 30분으로 이렇게 딱 정했고요. 즉 하루 조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는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오지 말아라 이번에 이런 입장도 같이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은 그 이 대표의 입장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좀 부글부글하고 있고 이 출석 일정을 가지고 양측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검찰의 입장은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출석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회 조사도 그리고 불가피하다. 협의된 일정이 아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전 조사를 할 때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보통 시작 시간이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정도인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10시 30분으로 못 박은 것도 좀 이례적이다. 그러니까 검찰 측의 불만은 왜 피해자가 이렇게 시간이랑 장소 일정 같은 것들을 정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만 조사받고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 요구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출석 일정은 아직 최종 결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일정 조율 과정에서 앞으로도 잡음이 조금 더 나올 걸로 그렇게 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속됐죠? 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그제 새벽 2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어제 새벽 2시군요. 예, 어제 새벽 예. 2시에 구속이 됐습니다. 좀 이례적이었던 거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 혹은 영장실질심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김성태 전 회장이 포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되기 전에 심사받는 건데 사실은 구속이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도피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구속 안 하기가 어려운 상태였던 거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이런 혐의로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적거든요. 근데 여기 쓴 혐의가 좀 중요합니다.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영장을 청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안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혐의가 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예. 검찰이 쓴 혐의가 총 6가지거든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한 거래법, 뇌물 공여, 증거인멸 교사 이런 것들인데 즉 이재명 대표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뭐 하나하나 좀 간단하게만 보면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거는 이제 회사 관련된 얘기예요. 주가 조작하고 뭐 회사 돈 자기 돈으로 옮기고 계좌로 옮기고 이런 문제들이고요. 또 대북 송금 의혹도 걸려 있잖아요. 이게 외국한 거래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한테 돈 준 혐의 있거든요. 뭐 법인카드도 주고 뇌물도 줬다 이건데 이게 뇌물 공여고요. 즉 이제 이재명 대표 거는 써 있지 않다. 이걸 가지고 지금 여야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다 검찰이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좀 연관성에 주목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서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도 좀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서로 아예 모른다라는 거는 또 일종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 일단 두 사람은 서로 전혀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른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예. 다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KBS에서 이제 9시 뉴스 인터뷰에 응했었는데 그때 술 먹다가 누가 바꿔줘서 김성태 전 회장이랑 통화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식 순방 일정 마쳤죠.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또 발언 논란이 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장병들을 격려한다면서 했던 말 때문에 지금 이란하고 외교적으로 갈등 국면이 벌어지고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이 됐던 발언은 지난 15일에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국군 아크 부대 장병을 만난 자리에서 했던 발언에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 예. 이거는 좀 그대로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조국이다.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다.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현지에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격려하면서 나왔던 발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됐던 발언은 UAE의 적은 이란이다. 이 부분입니다. 두 나라가 외교 갈등이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이런 것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관계고요. 또 최근에는 두 나라 사이의 수출 수입을 좀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즉 관계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또 완전히 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좀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예. 특히 문제가 된 거는 이란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란 외교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부적절하다.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이제 이후에 우리나라하고 이란은 서로 각국에 있는 대사를 초치 이제 불러들여가지고요.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항의한 거죠. 예. 맞습니다. 초치하면 좀 항의했다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스위스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제 다보스 포럼을 참석했던 시점이었죠. 이제 다소 이란 측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란하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엮여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되거든요. 이란의 해외 자금이 2018년에 미국이 좀 동결을 시켰어요. 당시에 이란이 핵 합의에서 탈퇴를 하니까 미국이 제재를 했던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돈이 우리나라에도 일부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석유값을 지불해야 될 게 있는데 동결된 자금 동결이 되다 보니까 70억 달러 이걸 못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불만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이게 위협으로 드러났던 게 2021년 1월에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우리 선박이 이란 혁명수비대에 납포된 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이란에서 이 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아마 그 돈 이걸 달라는 그런 항변일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거든요. 예. 즉 이번에 갈등 국면이 불거지게 되면은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에 또 위협이 가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 경찰이 건설노조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일단 큰 그림으로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식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경찰이 이제 그제 양대 노총 포함해가지고 14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가 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민주노총 5곳,
한국노총 3곳, 그리고 소규모 노조 6곳인데 요것들은 다 이제 건설 관련된 노조들입니다. 예. 왜 압수수색을 했냐면 일단 경찰 쪽에서 밝힌 거는 노조 비리 문제를 좀 수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이제 자기들 소속 조합원들 채용해달라 이렇게 강요를 하고 또 노조 전임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월급 줘야 되니까 이제 회사에서 돈을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요. 이걸 안 들어주면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하거나 아니면 안전의무 위반한 거 알고 있는 거 신고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의 범죄 혐의가 잠깐 있었던 게 아니고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지금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압수한 물품은 휴대폰 22점 그리고 전자정보 1만 7천여 건 정도예요. 이거를 방금 윤석열 대통령식 노동개혁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큰 흐름이 하나 있거든요. 이 윤 대통령이 작년에 화물연대 파업을 진압한 다음에 노동개혁에 돌입을 했고요. 예. 3대 개혁 얘기를 했는데 1순위가 노동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노조 회계 공개 운영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다트에 공시되는 것처럼 운영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세습도 막아야 되고 또 거대 노조는 기득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노조 압수수색하기 전에 국가정보원하고 경찰이 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노동계는 전반적으로 좀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노동 탄압이자 표적 수사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노총은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몰아가지고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여론을 돌려서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공안 탄압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5월하고 7월에 대규모 파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한파의 수준이 그동안의 한파와는 또 다릅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서울의 기온 오늘 아침이 영하 10.5도로 기록돼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 어제도 추웠는데도 8도 이상 기온이 떨어져 있고요. 또 철원이 영하 19.2도까지 기온이 내려앉으면서 최강 한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 마지막 날이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한파특보가 어제 곳곳에 내려졌는데 지금은 좀 해제가 됐습니다. 내일 설날 당일인 하루 정도는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올라오기 때문이고요.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로 출발해 낮 기온 영상 3도 등 전국적으로 한파의 강도가 조금은 약해지는 하루가 예상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한파특보는 강원 대부분과 경북 산지에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들 지역은 내일도 춥긴 하겠습니다. 이후로 내일은 기온이 약간은 평년 수준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어서 설 당일도 그렇게 아주 100점짜리 날씨는 아닐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비나 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쪽 지역은 건조해서 건조특보도 내려져 있기 때문에 불씨관리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월요일 서서히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월요일까지도 그래도 무난한데요. 설 마지막 날인 화요일 서울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도 설 연휴 마지막 날 영하 12도까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아주 강한 추위가 설 마지막 날 이어진 뒤 이후로도 계속 추위가 반복이 되겠고요. 그리고 월요일 늦은 밤 제주 산지는 또 눈이 시작이 돼서 설 연휴 마지막 날 화요일은 전라도와 제주에 강한 눈 예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각별히 귀경길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이 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영하 2도에서 6도 분포로 낮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4도입니다. KBS 주말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 오수미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연휴는 주말과 겹쳐 짧은 데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첫 설 명절이라서 고속도로 이동량 대폭 증가하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귀성길 정체는 충청권에서 압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총정체 100km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에서 대전까지 쭉 모두 막힌다고 보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서울유금소에서 대전까지 3시간 2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청주 부근에서 사고도 발생해 여파로 정체입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방향 진입하자마자 밀리기 시작해 차량 터널을 지나 정안 일대까지 23km 구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천안 쪽으로는 차량 터널에서 사고의 여파로 정체고요. 중부선 남이 방향으로도 마장분기점에서 사고의 영향으로 밀리고 있고 더 가서도 남이천 나들목 일대로 교통량이 많아 속도를 못 냅니다.
진천에서 증평까지는 12km나 막히고 있고 반대 서울 쪽으로도 서청주에서 오창, 진천 터널 부근에서 각각 긴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국민의힘 당권 주자 경쟁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죠. 네, 이 당권 주자들 차례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경태 의원 전화로 인터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지금 뭐 전국 각지 돌면서 당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신다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 와 있습니다. 예, 지역구가 부산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참가하시는 출사표 우선 한번 던져보시면. 네, 먼저 우리 국민 여러분 또 우리 국민의힘 당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 것은 우리가 좀 썩은 정치, 타락한 정치, 변질된 정치를 개혁하고 그야말로 선진국 수준의 정치 개혁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당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정치 개혁의 핵심 내용으로 세 가지를 꼽으셨는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겠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불체포 특권을 없애겠다. 그다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없애겠다. 이 세 가지죠.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보면은 미국이 63만 명당 1명꼴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17만 명당 1명이거든요. 예.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82명이면 되는데 지금 현재로 300명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적다고 지금 뭐 일부 정치권에서는 의석수를 뭐 30명에서 60석을 더 늘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예. 저는 반대로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줄여야 되고 특히 저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 된다 하는 저는 강한 의지를 예.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면책 특권 예.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우리 일반인과 똑같이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은 저는 벌을 받게 하는 그것이 저는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들은 뭐 직능 대표성을 좀 낳고 많이 보완한다. 또 전문가들을 좀 영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에다가 또 덧붙여서 지금 이제 소선거구제로 지역구에서 보면 한 표만 차이가 나도 그냥 그 당선되고 떨어지기 때문에 뭐 45% 득표에도 다 사표가 되잖아요. 근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를 좀 통해 가지고 표의 등가성을 좀 유지하고 높이는 데는 비례대표제가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뭐 그래 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 20년 전에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됐잖아요. 예. 그래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은 누구든지 당을 떠나서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환경에 좀 도달했다 이래 보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현행의 소선거구제든 아니면 중대선거구제든 그거는 뭐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뽑히는 거고요. 예. 국회의원의 정의가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민이 뽑은 대표자라 돼 있거든요. 예. 근데 비례대표는 국민이 뽑는 것이 아니고 또한 직능을 대표한다 하지만 그건 헐 좋은 일이지요. 예. 그 김의겸이라고 가짜 뉴스를 터뜨렸던 청담동 수지복 사건 제기했던 분이 김의겸 씨 아닙니까? 예. 그분이 무슨 직능을 대표하는 인물입니까? 예, 저는 그리고 제가 이 국회의원 하면서 보니까요,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의사 쪽 이익을 대변하고요. 예. 약사 출신들의 어떤 국회의원들은 또 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더라고요. 예. 그래 따지면 직능을 대표한다면요, 우리나라 직능이 어름 잡아서 한 10,000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특히 또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니까 다음에 어떤 그 지역구로 가기 위한 또 발판으로 삼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비례대표는 저는 한마디로 현대판 음서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저는 비례대표는 저는 없애는 것이 맞고 네. 또 국회의원 수를 저는 대폭 줄이는 것이 저는 그게
정치 개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아까 비례대표 의원들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당 명부식이라서 1인 2표로 지지하는 정당의 표를 던지니까 그건 정당에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한테 바로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에 추천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빽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보통 추천이 많이 되지요. 예, 아무튼 저는 그 비례대표의 선출도 그렇게 투명하거나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윤미향 씨 같은 분이 어떻게 또 지금 국회의원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런 분들이 들어오고 또 과거에 통진당 사건에 있었던 이석기 같은 분, 이런 분들도 그 국가의 정체성이 아주 불투명한 그런 분들도 이 비례대표의 맹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는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전면 폐지다. 최근 거론되는 이 중대선거구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것이 정치개혁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가불병, 송파도 가불병, 그다음에 강동은 가불 해가지고 3개 구에 8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런 데는 한 3석을 줄여도 됩니다. 그죠? 구청장이 3명인데 국회의원은 8명인데 이 말이 됩니까? 예. 이런 데는 국회의원 수를 최소한 한 20-30%를 줄임으로써 저는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저는 의석수를 한 40명 또는 50석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비례대표가 47석이니까 이걸 합치면은 한 80석 이상은 저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이 그것이 저는 온당한 정치 개혁이라고 보고 저는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수준의 저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당대표가 되면 의원 공천권을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가장 깨끗한 100%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시행하겠다라고 하셨죠? 네네네네. 여기서 말하는 그 완전 국민 경선제는 뭐 국민의힘 지지층 내지는 당원들의 투표로만 뽑는 게 아닌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저는 미국식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고요. 거기에 우리가 좀 그 역선택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들 플러스 무당층까지 포함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당 대표가 지금도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이 좀 시끄럽잖아요. 예. 지방 사업한다고. 예.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내년에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한 저는 그런 좀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런 그 후진적인 그런 어떤 그 공천 제도는 이제는 이제 그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 보고 있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당 대표의 막강한 기득권인 공천권을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온당한 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전당대회의 룰로 확정된 얼마 전에 바꿨잖아요. 당원 투표 100%, 그다음에 결선 투표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이제 당 대표 선거는 당원들이 뽑는 것이 저는 그 맞다고 봅니다. 8년 전부터 이 주장을 했거든요. 예. 네, 다만 이게 지금 자칫 또 어떤 새모리로 또 갈 확률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이 미래에 대한 또 책임도 저는 져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내년 총선에서 과연 어떤 당 대표가 나와야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이것은 저는 그 당원들의 몫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전당원 투표제는 옛날부터 주장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당 대표를 당원들이 투표로 뽑자는 그런 취지라면 각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당원들이 뽑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아시다시피 국민이 선택하잖아요. 이 공직자를 뽑는 선거와 또 그 안에 당내의 내부에 뽑는 선거는 구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한 게 지금 바로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 선진국가들이 당 대표 그렇다가 그 나라들은 당 대표한테 뭐 절대적인 이런 공천권이란 권한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도 공천권을 이게 내려놓는 그 당 대표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주자들 중에서 저 조경태 빼고 아마
별로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네. 자, 이처럼 정치개혁 뭐 이런 쪽을 전면에 내걸고 당대표 지금 도전하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낮아요. 맞죠? 글쎄요, 응답률이 한 2%가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런 게 KBS에서 뭐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예. 좀 더 공정한 보도, 좀 더 공정한 그 배분을 좀 해주신다면, 아직까지 등록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즘 언론에 보면은 일방적으로 한두 사람, 또 두세 사람만 계속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예. 뭐 그게 내용이 지금 출마하는 분들의 그 정확한 비전이라든지 왜 내가 당대표가 돼야 하는가에 대한 그건 없잖아요. 보면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나치게 언론에서 예. 특정 후보들에게만 이렇게 좀 집중시키는 것 같은데 예. 뭐 KBS에서만큼이라도 조경태의 이 3패 개혁 운동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뤄주신다면은 예. 저는 지지율도 좀 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그 대표 당권 주자들의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런 보도보다는 요즘은 대부분 누가 친윤 후보냐, 뭐 김장연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정 선생님도 책임이 있는 거지요. 사회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데 대해서 좀 따끔하게 혼내고 며칠 전에 어저께입니까 매일경제에서는 조경태의 3패 개혁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게 잘 다뤘더라고요. 예. 아니 우리가 맨날 정치인들 손가락질하고 욕하면서 진정으로 이 정치권의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그런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우리가 언론에서 맨날 보면은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면책 특권이라든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자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KBS에서만큼이라도 조경태의 정치 개혁에 대해서 좀 더 밀도 있게 좀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뭐 어쨌든 뭐 친윤 후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건 또 역시 연장선으로 여쭤보는 건데 조경태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겁니까? 저는 우리가 정당의 대표자는 어쨌든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정책을 발굴하고 또 그것을 내세워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정부 정권하고의 관계는 어쨌든 같은 정당에서 정권이 탄생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협력과 서로 협력하는 관계, 그리고 또 정권이 잘못하면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바른 소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인지는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정책을 내놓고 또 이 국정을 운영해야만이 저는 성공한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이게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포퓰리즘적인 지금 정책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가 재정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봤을 때는 연금개혁이라든지 기타 3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엄밀히 들어가 보면요. 이 국민들께 고통을 좀 분담하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국민들만 고통을 분담하고 정치권 너네들은 그냥 거의 지혜법금적으로 정치권은 그렇게 개혁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회개혁, 즉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을 하기 이전에 저는 정치부터 바꾸고 정치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자기들 밥그릇 싸움이나 하고 또 오히려 의석수를 더 늘리면은 결국 국민 세금이 수천억씩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백억 수천억씩 더 들어간다면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을 이제 각성을 요구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만 우리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힘이 먼저 모범적으로 정치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개혁을 제3, 제4 강조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무튼 윤 정부의 이 3대 개혁 기조는 잘 잡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게 물론 국민들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는
내용일 수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전 불가피한 저는 그 개혁 아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제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 초강경 대처를 했고 최근에는 건설 노조에 대해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등등 노동개혁은 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뭔가 타협하고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노조 조직하고는 거의 전면전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민주노총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횡을 저질렀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강성 노조가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 자기들의 이 밥그릇, 자기들의 이익만 쫓아간다라고 판단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은 크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민주노총이 그동안에 또 우리 노조들이 강성적으로 그동안에 해왔던 것은 현재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노조도 정말 국가와 국민 저는 노조 활동을 좀 해서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노동, 교육, 연금 요 개혁들은 필수 불가결하게 법 개정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자면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야당도 예. 어쨌든 국가 미래, 국가 백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예. 저는 새 정부에 예. 협력할 것은 협력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야당도 사실 국정 운영에 한 분야고 예. 한 부분이고 예. 저는 비중 있는 저는 파트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야당하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좀 잘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야당 대표나 원내대표랑 안 만났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이제 저는 특히 당 대표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내 지도부하고는 좀 지속적인 대화와 또 야당의 원내 지도부의 고견들을 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또 협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현안이라 한두 가지만 여쭤보면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다소 좀 과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당에서도 어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잘 대처해서 예. 어쨌든 우리가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또 그게 우리 국익에 예. 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하는 노력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여당 예. 국민의힘이 좀 더 중심을 잡고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워낙 뉴스가 많아서 이것도 그냥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건데 나경원 전 의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건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예. 저는 이번에 저는 아쉬운 게 전당대회라고 하면 하나의 축제 분위기로 선진 국가들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보면 전당대회 할 때마다 이전 투구형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당대표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특히 기득권인 공천권에 대한 악의 다툼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저는 한국 정치 발전은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이래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고요. 이적이 부르는 같이 걸을까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올게요.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갈 길은 아직 머니까 물이라도 한잔 마실까 우린 이미 오래 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